네, 김종효 애널리스트와 함께하는 스마트머니의 선택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효 애널리스트 함께 이 자리에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종효 애널리스트. 사실요, 하락장을 맞추면은 맞춰도 욕먹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저 증시의 흐름을 봤을 때 김종효 애널리스트의 어떤 흐름대와 포인트에 따라서 이야기, 시장의 흐름대가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약세장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글쎄요, 뭐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네.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장이 이평선일 때도 실제로 이익 보신 분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순식간에 지수가 이렇게 200포인트 가까이 빠져버리니까 단기 고점 대비해서 10% 벌써 하락이 됐습니다. 글로벌 증시 중에서 가장 강했던 증시가 남아공, 터키, 인도네시아 이런 쪽이었는데 뭐 이들 증시 중에서 정치적인 리스크가 더해진 터키 같은 경우에는 20%가 넘게 지금 빠진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좀 나와야 되는 그런 국면인데 문제는 기술적 반등을 정말 V자형으로 강하게 끌어줄 수 있는 주체가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만 된다면 뭐 지금 나타났던 20%의 하락은 제가 보기엔 뭐 일주일 안에도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긴 한데 네. 만약에 이제 그런 반등이 없다면 굉장히 또 지지부진한 장세가 이어질 수 있어서 손실이 이연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에 조금 아직은 아쉽다 이렇게 표현 드리고 싶고요. 네네.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여전히 좀 배가 고픈 것인지 뭐 선물시장 쪽에서 이렇게 좀처럼 하락 포지션을 놓지 않고 있는 모습이어서 이와 관련된 부담이 아직 시장에도 나타나고 있고 뭐 전체 글로벌 시장을 봤을 때도 아직까지 좀 뚜렷한 반등력을 찾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본 증시가 오르고 있네요. 일본 증시는 다릅니다. 네. 일본 증시가 다른 건 뭐냐면 지금에 와서 이제 우리가 하는 착각이 이제 경제도 과거의 것을 받아들여서 과거의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해야 되는 게 있고요.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의 것을 조금 버려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지금 일본 증시를 바라보는 시각과 엔화의 움직임, 엔화 환율의 변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라지고 있다. 변화되고 있다. 과거와 네.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이제 엔화가 100엔대에서 조금 내려왔다고 자동차 사라고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엔화가 70엔대에서 90엔대 올라갈 때는 아무 얘기 안 하다가 100엔 찍고 내려왔다고 이제 자동차 사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증시에서 유일하게 기업이익이 2, 3분기 꾸준하게 증가하는 국가는 뭐 물론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나오고 있는 퀀트 지표상으로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조금만 이렇게 하락 강도가 줄어들 만한 구간에 와도 반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본 증시의 흐름을 우리 증시가 쫓아가야 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우리 증시는 여전히 주요 종목군들의 이익이 계속 하향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 주가라는 것이 결국 실적의 거울이라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오히려 투자 측면에서 보면 펀드 투자 측면에서 보면 뭐 일본 증시 같은 경우 여전히 좀 기회를 주고 있지 않나. 다만 변동성이 너무 크고 환율에 노출되어 있다면 그 실제적으로 이제 이익이 난 부분은 환율에서 또 이렇게 감액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 때문에 제가 감히 추천은 못 드리지만 오히려 이익 모멘텀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 일본 증시를 사는 게 현재 구간에서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 증시가 왜 일본 증시도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느냐, 또 중국 증시가 이렇게 오늘 강하게 비교적 버티고 있는데 왜 못 올라가느냐 비교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김종효 애널리스트 그동안의 얘기를 쭉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장 큰 키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국채금리 미국 쪽에. 또 하나가 외국인들의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환매수, 선물 쪽에 환매수가 됐던 현물의 매수가 됐든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와야 된다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징후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게 참 걱정이거든요. 자, 일단은 첫 번째 관건으로 1단계로 외국인 매도는 언제쯤 줄어들 걸까요? 될까요? 그러니까, 예. 저는 시장에서 그런 질문을 저도 이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내심 속으로는 좀 화가 납니다. 그 언제는 누구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오늘 종가에 갑자기 동시효과에 한 5천억, 6천억 사가지고 매수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일주일 후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6월 말이 끝날 때까지 정말 외국인들 매도가 끊임없이 나오다가 7월 1일부터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또 매수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언제는 답을 알 수 없는 건데 계속 언제를 찾고 있는 거죠. 외국인 언제까지 팔아? 지수 언제까지 빠질 거야? 의미 없는 지금 제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우리가 가장 의미 있는 질문은 뭐냐면 왜 외국인들이 팔고 있고 왜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측면. 그렇다면
왜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채권 수익률의 급등 여전히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가파라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하락 압력들이 여전히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국내 증시와 연동할 수밖에 없는 이머징 마켓 환율 채권 금리 주가가 모두 한 방향으로 모두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정되기 이전까지는 우리 시장에서 반등을 얘기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 또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연속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준비된 좀 그림을 하나 보시면 네. 제가 이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릴 때 선물 시장에서 하락이 비교적 크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의 미결제가 너무 실리는 게 좀 우려스럽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목요일 마찬가지였죠. 오늘 장 초반에 외국인 매수 들어오면서 일부 미결작정 살짝 늘어나는 모습 보였습니다만 지금 구간에서 또 제로 수준까지 내려왔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이 만기약 가까이 증가했던 매도 미결제가 빠르게 줄어들지 않는 이상 그래서 지금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외국인 선물 매수하면 그날부터 올라가는 거 아니야? 착각입니다. 외국인 선물 매수와 미결제가 폭발적으로 줄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매도 물량의 빠른 감소가 있어야 기존의 대차 잔고를 통해서 팔았던 그런 물량들도 환매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대하는 탄력적인 반등은 그때나 되어야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외국인 매수가 과연 언제쯤 들어올지 아직 오늘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언제에 대한 답은 드릴 수 없고요. 왜에 대한 답. 그 결국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채권금리 상승 네. 그리고 FRB 정책의 변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시장에 작용하면서 결국은 시장의 하락 압력을 불러일으켰다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자 이번 주 오늘 저녁이면 유로 장관회의가 끝나게 되죠. 유로그룹 회의가 끝나고 다음 주면 유로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그 구간이 우리 시장의 뱅가드 물량이 끝나는 6월 30일이죠. 그래서 이 정도의 구간까지는 시장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좀 열어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동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락의 속도는 조금 줄어들지 않겠느냐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이 현물이나 선물에서 의미 있는 매수 반전, 특히 선물 쪽에서 기존의 매도 미결제를 빠르게 줄이면서 돌리는 모습들 제가 보기엔 적어도 하루에 한 8, 9천 개 이상의 매수가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매수를 보여주는 날을 기점으로 반등이 나올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전에는 언제를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 뭐 반등을 하더라도 제한적이고 여기서 바닥이다 얘기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 어떤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이런 흐름들은 조금 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이시죠? 네, 다만 하락의 각도는 조금 이제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뭐 이제 2%씩 빠지는 이런 장세의 모습은 글쎄요, 뭐 해외 증시 쪽에서 또 조금은 둔화되지 않을까요? 뭐 이것도 어디까지나 저의 기대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좀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러길 좀 바라요. 너무 요즘 많이 하락을 해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무섭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눈과 귀가 모두 모아지고 있는 그런 점들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FOMC 정책 변화거든요. 사실 잘 놓고 보면은 속도 조절이라는 측면이 상당히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시장에서 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정책이 변화가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부분에서 좀 하나하나 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좀 충격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변화할 것이다. 그것 때문인가요? 네, 결국은 시장이 네. 기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조정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아침에 이제 외신을 조금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부족한 실력의 이제 외신을 보다 보니까 아침마다 이제 사전도 많이 찾고 그러게 되는데요. 그 오늘 아침 그 마켓워치라고 하는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읽은 글이 뭐냐면 제목만 보면 굉장히 별로 안 좋은 글 같습니다. QE가 가지고 있는 5가지 불편한 진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내용일까 또 안 좋은 무슨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해서 봤더니 결론적으로 좋은 내용이더라고요. 왜냐하면 QE로 관련돼서 지금 QE 우려 때문에 시장이 급락하고 있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마구 타고 있는데 까놓고 얘기해 보면 실제로 주식시장이 QE 때문에만 놀랐느냐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인 종목들도 있고 이익이 늘어난 종목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요. 또 어차피 인플레가 가파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긴축의 속도는 제한적일 거다라는 점, 뭐 이외 여러 가지 점들을 얘기를 하면서 5가지 정도를 통해서 현재 QE에 대해서 시장이 너무 과민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미국 시장의 투자자들도 오늘 가장 많이 읽은 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버냉키가 레임덕에 빠져 있는 구간에서 정책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점. 그리고
그것이 뭐 헤지펀드가 되었든 일부 투기 세력이 되었든 시장에서 물량을 던지기 시작하면서 변동성이 커졌고 이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 심리적인 압박을 받아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투매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항상 시장의 속성이라는 게 이런 투매를 통해서 확실한 손바뀜이 있어야 방향 전환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근데 아직까지 지금 투매 양상을 예상하기에는 네, 조금 어렵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연준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연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연준의 구조를 말씀드리도록 하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FOMC는 일단 7명의 이사가 있습니다. 연준 자체에. 네. 그리고 밖에 12개 연방준비은행의 이사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 중에 연준 이사 7명, 그리고 뉴욕의 더들리 총재는 상수입니다. 8명은 항상 참여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12개 은행 중에서 1년간마다 4개 그룹이 돌아가면서 의장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4년에 4명의 의원이 바뀌게 되는데 필라델피아와 클리블랜드, 댈러스와 미네폴리스 지역의 이 연준 총재들이 이제 다시 올라가게 되거든요. 연준의 투표권을 가지고. 그럼 이들의 성향을 살펴봐야 되는데 기존의 연준에 있는 사람들의 이 성향을 보면 지금 대부분 비둘기파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대장격이었던 버냉키가 이번에 갈리는 거고요. 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 연준은행 총재들, 그룹 내 표현돼 있었던, 포함돼 있었던 총재들과 이번에 바뀌는 총재들의 성향을 보니까 네. 반대라는 거죠. 이번에 들어가는 4명이 거의 매파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파이팅 쪽이죠. 인플레이션 억제조의 반대쪽에 그쪽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어쨌든 네. 그 양적 완화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반대. 시각을 많이 네. 가지고 있고 네. 이것이 언젠간 인플레를 일으킬 거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수장으로 뭐 서머스나 이런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면 시장에서 뭔가 큰 변화가 오지 않을까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사람 교체, 즉 우리가 어떤 기업을 볼 때도 CEO가 교체되게 되면 그걸 굉장한 리스크로 느끼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뭐 급격하게 건강이 악화된다. 그러면 삼성전자에 아무런 펀더멘탈의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주가가 요동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FED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다 알고 있단 말이죠. 지금 뭐 정책을 뭐 매달 뭐 금리를 올려가거나 매달 뭐 100억씩 프로그램 자체를 축소할 가능성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 현재 시장은 요동을 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민감한 사람들 그리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본 사람들이 빠르게 수익을 청산해 나가면서 결국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굉장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체크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말씀드릴 때 2% 중반 정도의 미국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으니까 미국 국채 수익률도 그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만약에 미국 국채 수익률이 그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면 이것도 또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은 성장률 이상의 국채 금리의 급등으로 인해서 결국은 금융시장에 충격을 또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 정책의 변화 가능성 일단 첫 번째 요인이요. 두 번째는 2.4%대를 넘어선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이 과연 어디까지 랠리를 보일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은 계속 우려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니 2.4 정도 넘겼더라고요. 2.44에 끝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5%도 생각을 많이 하던데 그렇게 되면 큰일 나겠네 그러면. 그거는 정말 장기적인 시각으로 네. 보는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그 정도까지 간다면 글쎄요, 그런 전체적인 시장에 패닉이 되겠죠. 그리고 그때도 언급드렸지만 그러면 일드갭이 엄청나게 축소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과연 사람들이 어디에 매력을 느끼냐는 거죠. 기존에 2% 이 수익률 주는 채권에도 그렇게 목매들던 사람들이 5% 수익률을 주는 채권 안 살까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은 뭐 많이 빠진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빠지지 않고 계속 버티는 그런 주식시장의 흐름 속에서 자산의 선택이 쉽게 나타날지는 좀 확인이 불가능하고 또 그렇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무엇보다도 장부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과 기업의 이익이 부담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주목해봐야 되겠죠. 예, 무조건 가파르거나 속도가 변동성이 큰 건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 FOMC 연준 쪽에서의 정책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현재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왜 과거의 양적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CEO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일단 이 의장의 교체 가능성 때문에 그 리스크 때문에도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단순히 그것 때문에 지금 과거의 양적 완화의 발표 때와 좀 다르게 시장이 반응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좀 더 그걸 좀 살펴보고 싶어요. 이제 과거 연준 정책과 함께
달러 지수의 움직임을 살펴보는 것이 네. 핵심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QE1, QE2 때는 달러가 굉장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렇죠. 엄청나게 돈을 풀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이 정책은 지속된다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달러는 약세 국면으로만 갔죠. 근데 QE3로 가서는 달러가 오히려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QE3는 대부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2008년도에 여러 가지 세계 전망, IMF나 여러 세계은행에서 전망이 나왔을 때 대부분 2014년 정도에는 유럽이 3%대, 미국이 3% 후반대 정도의 성장률을 보일 거다라고 예상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전히 2014년이 눈앞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제로 성장률, 미국은 2%를 간신히 넘기고 있는 그런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장률이 정상화되지 않은 가운데 QE3가 나오는 현재 구간은 이 정책의 마지막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로 가고 있는 점이 부담 요인이고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강세로 인해서 선진국 증시보다는 신흥국 증시가 폭락하는 모습, 또 한국 증시는 신흥국과 동일하게 가는 모습. 억울한 건 신흥국 증시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같이 도매급으로 빠지고 있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신흥국 증시는 최근 한 달간을 놓고 보게 되면 업종을 가리지 않고 빠지고 있습니다. 거의 전 업종이 빠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코스피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코스피도 지금 달러 지수와 동일하게 움직였습니다. QE1, QE2 때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QE3 때는 계속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다가 현재 이 QE3가 마무리된다라는 코멘트가 나오면서 급락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러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달러의 움직임과 좀 맥락을 달리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핵심 변수는 결국은 달러 강세로 전환된 것, 그리고 연준의 정책이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부터의 관건은 미국 경제의 속도가 과연 버냉키가 약속한 대로 빠르게 갈 것이냐. 네. 그리고 경제가 그렇게 가지 못한다면 시장은 어느 쪽에 무게를 둘 거냐. 경제가 약해진 쪽에 무게를 둘 거냐, 아니면 여전히 정책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쪽에 무게를 둘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엔화는 좀 어떻게 보세요? 엔화가 사실 그렇거든요. 엔화 강세. 이거 대부분 이제 정통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통화에 대한 강세가 보이게 될 때는요, 그 경제가 살아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좋다는 의미, 뭐 자금적인 흐름 다 빼고요. 그런데 일본 니케이 지수는 하락을 한단 말이에요. 뭐 이런 흐름들 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전체적인 자금 흐름, 또 하나의 기축통화로서 엔화도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엔화가 기축통화이긴 합니다만 이제 결제 비율 자체가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 보기 위해서는 엔화보다는 유로화가 더 중요하고요. 지금 엔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셔야 될 게 일본이 계속 돈을 풀어주는 과정에서는 그러한 기대 때문에 엔화가 일방적인 약세로 갔지만 정책이 또 끊기니까 네. 일본 엔화도 바로 방향성에 꺾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정책 당국자의 말 한마디에 지금 춤을 출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긴 방향은 어쨌든 엔화는 약세로 흘러가고 있는 게 기본 방향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방향성을 잡을 수 없는 변동성을 볼 것이냐, 장기로 진행되고 있는 방향을 볼 것이냐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제가 보기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장기로 진행되는 방향입니다. 어쨌든 엔화의 약세는 급격하게 다시 강세로 꺾이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미국도 그걸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해진 채권 수요를 자본 수지로라도 메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도 지금 엔화가 일방적으로 강세로 가서 달러를 약세로 밀어버리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플라자비아 같은 눈에 보이는 합의는 없지만 이번에 일본은 단계적인 엔화 약세를 통해서 무역 수지나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것을 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미국은 부족한 유동성을 일본이 메워주면서 실제로 달러 강세를 통해서 자본 수지로 메어나가는 전체적인 큰 자금 흐름의 틀을 세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엔화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방향성은 약세가 맞다. 그리고 이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이 단기적인 높은 변동성을 쫓아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의견을 크게 주시지는 못하는 것 같네요. 자동차는 엔화와 상관없이 한국 자동차 자체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미국은 미국의 어느 정도 경제가 회복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유동성을
이제 걷어들이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보면 우리 경제나 이머징 쪽은 아직까지 말씀을 계속 하셨지만 이 자본 쪽에서 실물 경제를 넘어가기도 전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 달러로 그냥 유동성을 그냥 이렇게 죽여버리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은 그런 거 생각 안 하나? 뭐 이런 생각 좀 하게 되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선진국 외에는 이머징 쪽에서는 좋은 얘기가 안 나와요. 중국도 그렇고.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되죠? 한국이 이제 미국의 경제와 그만큼 스킨십이 줄어들고 또 중국과 동남아의 스킨십이 늘었기 때문에 타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수출 지표 보시면 늘어나는 국가가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과 유럽은 정체되고 있거나 소폭 증가 정도고요. 지금 빠르게 증가한 것은 최근에 동남아밖에 없습니다. 동남아 관련 수출이 엄청나게 폭증했거든요. 또 IT 수출이 증가했죠. 삼성전자 베트남 부품 공장으로 엄청난 수출을 하면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시면 우리나라 그나마 경상수지 흑자 좋았고 수출 좋았는데 그중에 IT가 제일 좋았는데 지금 베트남이나 이들 국가의 뭐 통화 가치라든지 경제 상황이 급변해버리면 우리나라와 교육 관계를 단기적으로 굉장히 높여놓은 동남아의 변동성이 그대로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동남아 망한다고 한국이 망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최근에 우리 경제가 가장 스킨십을 가지고 성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중국이 지금 저 모양이고요. 동남아가 최근에 급격하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것이 실물로 전이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와 관련된 부담은 한국 증시가 받고 있는 거다. 그래서 과거처럼 미국 증시 오르면 우리 증시 올라갑니다라는 말은 이제 곧 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의 연관성이 긴 방향성은 같겠지만 단기적인 방향성이나 강도는 오히려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연관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어째 우리는 뭐 3차 밴더 같아요.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좀 느낌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자 결론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일단 뭐 전 세계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 국내 증시를 어떻게 봐야 될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 상황에서 뭐 기댈 게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미국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중국이 더 안 좋죠. 네. 물론 중국 증시도 오늘 하락이 좀 제한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중국 증시는 지금 연중 신저점을 만들어내고 있고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정부가 과연 중국 경제가 망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어느 정도의 하단 지지력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작년에 기록했던 2000선 아래까지 밀릴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보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중국의 이 주가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 경제 지표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부양책이 중요한데, 제가 뭐 예전부터 뭐 다른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중국의 부양책은 안 나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절대 안 나오고요. 나올 수 있는 구간은 가이드라인으로 지시했던 성장률 7.5%를 위협할 정도의 수준까지 내려가면 그때는 최소한 립서비스 이상의 부양책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뭐 꾸준하게 여러 가지 자료 그림들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뭐 증권사 쪽에서는 계속 중국의 부양책이 나온다 안 나온다 가지고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중국 정부의 입입니다. 뭐 환구시보와 같은 관보라든지 아니면 정책을 리드하고 있는 리커창이나 아니면 인민은행 총재 저우샤오찬 총재의 입만 주목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아무리 뭐 그림자 금융이 많고 예전보다 뭐 민간 경제가 커지고 했다고 해도 어쨌든 정책 드라이브는 그들이 잡아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 확실하게 부양을 해야 되겠다라는 시각이 보이지 않는 이상 부양책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결국은 중국의 부양책이 없다면 또 중국의 성장률이 가이드라인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중국 부양책에 거는 기대는 조금 낮추는 것이 좋을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러면은 그 투자 전략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결국 그러면은 뭐 볼 종목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동성 장세였다. 그래서 유동성 장세와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구간에 약간의 마찰 장세가 있을 거고, 그러면 그 마찰 장세를 지나고 나면 실적 장세가 전개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과거에 이제 구니오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했던 주식시장의 계절론을 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그 70년대 자료는 좀 안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어느 정도 말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제 시각에서 보면 이번이 과연 유동성 장세였습니까? 과거 유동성 장세의 성격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았거든요. 거래도 없었고 그렇다고 어떤 종목이 뭐 일방적으로 뭐 말도 안 될 정도의 폭등을 보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말 강력한 랠리를 보인 증시가 뭐 10% 뭐 이내 정도의 상승이었고
이게 어떻게 유동성 장세라고 얘기할 수 있냐 말이죠.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반은 실적 장세, 그리고 그 실적 장세를 리드한 것이 일부 유동성, 이 정도로 이해해보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그 논리상 이번에 실적 장세로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니프티 피프티가 전개되는 거죠. 정말 실적 좋은 종목만 꾸준하게 올라가는 장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미국의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주가 평균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 평균이라는 게 뭡니까? 100만 원짜리 종목과 100원짜리 종목이 있으면 이들의 주가 평균을 내는 게 미국의 주가 지수 산정 방식이거든요. 물론 거기다가 이제 가중치를 곱하긴 합니다만 가중치를 우리가 좀 무시를 한다면 그냥 그렇게 곱한 게 미국의 다우 지수예요. 그래서 미국 다우 지수는 시가총액이 높은 20달러 종목이 급락을 했어도 100달러짜리 종목이 조금 오르면 이걸 다 커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상승 쪽에 유리하게 만들어진 지수여서 걔네 이제 시가총액을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 친구로 표시되는 것이 유일한 지수가 이제 니세 지수, 뉴욕 거래소 지수인데 오늘 3% 넘게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시가총액 기준으로 오늘 3% 넘게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오늘 어떻게 보면 선방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실적과 관련돼서 우리가 좀 잘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 바라보면서 미국 증시 오면 우리도 오를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기보단 군유의 얘기에 의하면 유동성 장세 다음에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또 실적 장세의 특징은 가는 종목만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럼 갈만한 종목을 찾아보자라는 측면에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유틸리티 업종의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될 가능성이 좀 열려 있고요. 통신업종이 그나마 이익이 나쁘지는 않은 양상이고 IT 둔화되긴 하지만 그래도 실적의 양호한 국면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금융업종도 마찬가지로 실적의 악화 국면에서는 조금 벗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특히 금리가 올라가는 측면에서 보험주라든지 대형 금융주들 이런 것들이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서비스 종목들. 특히 이제 서비스라고 해서 넷 서비스가 아니라 구글과 같은 IT 서비스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본다면 이들 종목이 그나마 하반기에도 좀 견조하게 버텨주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이 하락 구간을 이용해서 종목이 다 같이 싸졌는데 다 같이 싸졌으니까 아무거나 사봐야지. 지금 들고 있는 종목 계속 가져가야지가 아니라 정말 실적 장세로 가서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가 된다면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봐야 될 건 실적 모멘텀이고요. 두 번째 퍼가 높은 상황이라면 과연 성장 모멘텀이 강한가를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속 말씀드렸던 NHN이라든지 삼성전자에 대한 장기적인 접근이라든지 LS탄전이나 한국전력처럼 장기적인 전력 시스템 변화에 연동하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로 좀 옮겨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단기적인 관점이라면 지금 구간에서 손절이 조금 늦은 만큼 지금 구간에서 손절을 고려하기보단 아까 얘기했던 처음에 얘기했던 언제가 과연 언제쯤 나올지 외국인들의 시각 변화가 언제쯤 나올지 그걸 기다리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도의 타이밍은 늦었고 일단 그 타이밍을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이시고요. 물론 하단이 어딜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1700까지 갈지 아니면 1800 정도의 수준에서 마무리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괜히 모르는 바닥 찾기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다만 지금 행복한 건 현금이 있으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익 모멘텀이 강한 종목이라든지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접근하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여기서 상당히 제가 또 궁금한 게 뭐냐면 상반기에 사실 주인공은 지수로 얘기를 하면 시장의 코스닥이었어요. 코스닥 쪽에서 좀 주도했던 IT 부품이라든가 우리는 많이 얘기를 했던 게 갤럭시 S4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코스닥 그러면 이제 만약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IT 부품도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엔터테인먼트도 그렇고 여러 종목들 모두 하락하고 있는데 코스닥 쪽의 접근은 지금 괜찮은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죠? 많이 올랐어요. PER도 많이 높아졌다고 얘기도 해요. 네. 연기금과 외국인이 코스닥 종목을 괜히 투자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정부의 정책적 수혜라든지 걔들 종목 중에서 이 매출 규모가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종목이 분명히 있죠. 자동차 부품 중에 성화이텍이라든지 또 IT 부품 중에서 파트론, 옵트론텍을 비롯한 확실하게 이제 Q라고 하는 매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종목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종목을 좀 긴 시각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매력도가 생길 만한 가격대에도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동성이 축소되는 국면이 한국까지도 이제 퍼져나가는 상황이라면 유동성 축소에 가장 취약한 게 중소형주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이 올 상반기와 같은 화려한 장세를 보일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다만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실적주들은 괜찮다라는 거죠. 그럼 코스닥 시장 내에서 그나마
퍼의 높이에 상관없이 실적 모멘텀에 여전히 살아있는 종목군들이 어떤 종목이냐라고 봐야 될 텐데 관심이 가장 많은 IT 부품 저는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Q가 늘어나는 만큼 이익도 같이 늘어야 되는데 이익의 질에 대해서는 전 여전히 보장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IT 종목 중에서는 뭐 FPCB 종목 정도 그러나 FPCB의 가장 선두주자였던 갑자기 제 종목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FPCB의 대장주가 뭐였죠? 인터플렉스. 인터플렉스. 예. 인터플렉스가 실적 부진에 한번 주가가 완전 폭락을 했다가 그렇죠. 이제 완만한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가장 강한 뭐 대덕 GDS 정도가 지금 코스닥 종목은 아닙니다만 IT 부품 쪽에서는 대장주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IT 장비 쪽은 좀 얘기가 다르죠. 꾸준하게 얘기 들었습니다만 조정 받을 때 사라라고 계속 언급드리고 있는데 지금 투자가 유일하게 늘어나는 게 반도체, OLED, LED 이런 쪽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이 이게 조금만 고치면 LED를 했던 게 반도체를 하고 반도체를 했던 게 LCD를 하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장비주 종목군들이 지금 한국에만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삼성전자에만 납품하고 있는 기업도 있고 또 이제 해외 업체까지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SF의 AP 시스템, 뭐 LIG의 ADP, 뭐 탑엔지니어링 이런 종목군들 분명히 있고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전자에 가장 많은 이제 장비를 납품하는 국내 회사는 원익 IPS고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지금 조정이 좀 아프지만 먼저 샀다면 기다려야 될 때고요. 없다면 지금 사야 될 때라고 계속 강조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OLED 쪽에서는 뭐 저는 비아트론을 탑픽으로 보고 있지만 뭐 시장에서는 AP 시스템이나 뭐 SFA, 덕산하이메탈 이런 종목군들도 보고 있는 만큼 관심을 여전히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종목군들은 이제 내수 소비 증가에 따라서 변화되고 있는 여행 관련주, 홈쇼핑, 카지노 그리고 콘텐츠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전 여전히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아직 그 사양 산업이 아니라 성장 산업의 초기 국면에 놓여 있는 종목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자. 그렇지만 카지노는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일본의 카지노가 활성화될 경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정도는 염두에 두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가졌던 코스닥 쪽의 섹터를 좀 하나하나 구분했는데 일단 실적주 봐야겠네요. 그게 정답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스마트머니의 선택 오늘 함께 해봤습니다. 김종효 애널리스트와 함께 다음 시장까지 과연 무엇을 봐야 될 것인가 많은 충격과 많은 실망을 지금 안겨주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투자 전략을 이렇게 잡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드렸네요. 함께 살펴봤습니다.